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주요 검찰 수사 소식들 서정욱 변호사, 설주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고 어제였나요? 이제 공개 소환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공개 소환이 됐고 적극적으로 좀 응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이제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공개 소환을 원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며칠 전까지 바로 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몰래 비공개로 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제 공개 소환에 응한 게 아닌가 두 가지로 봅니다. 네. 당당한 입장이다. 그래서인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기존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본인도 이 부분에서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은 어찌 보면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받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제를 지시할 의미가 없다. 정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검찰에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고서를 예를 들어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원본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조사를 통해서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 가서 검찰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가지고 질문하는지 아마 그걸 파악하는 그런 오늘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꾸준한 입장이었습니다. 삭제 네.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이 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물 중에 가장 늦게 소환이 돼서 이런 시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는 서훈 전 안보실장을 기소를 하면서 어떤 혐의로 기소를 했냐면 직권남용죄와 그다음에 하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삭제 지시에 대한 내용은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욱 전 국방장관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삭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에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 그럼 지금 오늘 이제 박 전 원장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정보에 대한 삭제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한 사건을 두고 이제 두 가지 혐의를 가서 지금 갈라져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삭제 지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문 전 대통령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의 수사 순서대로 한다면 박지원 전 원장은 더 먼저 불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을 기소하기 전에 불러서 이미 조사가 됐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박 전 원장을 지금에서야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 삭제 부분만 가지고 또 다른 혐의를 잡아서 다시 계속적인 수사를 이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첩보 삭제 지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환한 것이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검찰의 입장도 해석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훈 실장의 구속영장에 보면 청와대 행정관 있잖아요. 행정관이 이제 국정원의 과장급인가 실무자인데 벌써 이제 지시를 내린 이런 게 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굳이 꼭 서훈 실장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지시 안 해도 거기에 밑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있고 국정원에도 실무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로 이제 삭제 지시한 이런 게 이미 정황에 구속영장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심야 1시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여러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아침에 새벽에 와서 국방부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총 106건 아닙니까? 60건과 46건. 따라서 이제 저는 서욱 장관도 일단 이제 영장은 발부됐던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그 구속 적부심에 풀이 났지만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상황 변화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저는 국방부나 국정원의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게 개수가 60개냐 46개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박지원 원장도 저는 이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고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제 박 전 원장은 계속해서 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 오늘 이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할 것이고 어떤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46개 첩보 삭제 이게 이제 가장 이슈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욱 장관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원장도 자꾸 이게 뭐 보안을 유지한다, 뭐 보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접근 범위를 제한한다. 이런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보안이나 접근 범위를 제한하려면 예를 들어 이제 패스워드나 이런 데 비밀번호를 해서 어느 계급 이상만 접근하도록 이런 식의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지. 왜 월북하고 이게 반대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60개나 46개 삭제하는 겁니까? 이게 보안 유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런 게 변명은 말이 안 되고 결국 이제 이번에 중점 질문은 그러면 이게 왜 월북하고 배치되는 것만 골라서 46개를 삭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 밑에 행정관이 또 이게 국정원의 실무자인데 뭐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점 추궁될 걸로 보입니다. 쟁점 어떤 걸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서훈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삭제라는 부분과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보안 유지 아니면 열람 제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밈스라는 어떤 그 군사 정보 체계 내에서의 어떤 그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열람 제한했었을 때 단순히 패스워드만 넣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그냥 일반적인 상상을 더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제 밈스에 등록되어 있는 SI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될지 여부도 지금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삭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것을 굳이 볼 필요가 없었다. 일반 예하 부대 중에서도 관련이 없는 부대까지 이 정보를 열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한하도록 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문상에 예를 들어서 보안 유지가 과연 열람 제한 그다음에 삭제라는 의미가 어떻게 이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될지 조금 이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가 될 만한 판례는 과거 우리 NLL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NLL 기록물을 어떻게 그 삭제 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보고서 삭제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어떤 이것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것이 초안이라든지 가안도 기록물에 해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폐기한 것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초안이나 가안도 정식 기록물은 아니더라도 이걸 삭제했을 때는 처벌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러한 군사정보일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한 2, 3년 후 대법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서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근데 이 서욱 전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그렇죠.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박 전 원장 어떻게 좀 저는 영장 이어질 거라고. 청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박지원 전 장관 계속 방송 나오고 계세요. 하루에도 뭐 몇 건씩 나오고 계시는데 네. 어디 도망갈 염려도 전혀 없으실 것 같고 또 증거는 이미 다 국방부라든지 지금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뭐 전화를 해서 지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구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좀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청구를 할 거로 보이고 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욱 장관은요. 제가 알기로 이제 적부심에 풀려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의 팩트는 인정한 걸로 즉 청와대의 안보실에 지시로 이제 삭제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해서 풀이 난 걸로 저에게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지원 원장은요. 지금 여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보통 이게 범행을 부인한다는 거는 증거를 인멸을 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말 맞추기나.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했겠지만 또 이게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관련자들 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인하는 자체가 보통은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욱 장관은 60개를 삭제한 걸로 그래서 이제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닙니까? 영장이. 그런데 60개는 구속하고 그다음에 46개는 구속 안 하면 그럼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50개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리고 요즘 여기 이태원 참사 수사 보세요. 지금 여기 구속된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전부 이게 정보 보고 했다가 규정대로 원래 날짜 지나면 규정대로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지시도 규정대로 삭제해라. 이 지시했다가 한 분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이게 경찰서든 서울시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자료 삭제가 음하고 중한 범죄입니다. 모든 자료를 그대로 두고 월북인지 아닌지 이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야지. 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들 다 몰래 삭제합니까?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증거 그 상태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범죄거든요. 따라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보는 거예요. 네, 박준호 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른 예측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을까요? 노영민 장관도 이제 그때 심야 회의에 그게 참석 멤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첫째는 이제 사건을 일단은 은폐하자.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 유엔 총회 연설을 녹화해놨고 들 때 아닙니까? 일단 이게 은폐하자. 그리고 안 되면 이게 월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회의에 참석한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중점 조사했을 거고 그 외에도 이게 노영민 장관은 혐의가 많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북한에 그 넘어온 뭐 살인 혐의로 강제로 이게 북송시킨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그 고발이 당한 혐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정근 씨 있잖아요. 그 취업 이쪽도 이게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여러 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데 그 어제 조사는 이번에 그 회의한 거 있잖아요. 심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물었을 것 같아요. 네, 주요 쟁점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단계장관 회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뭐 삭제 지시라든지 아니면 월북으로 판단을 한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 노영민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제 부가적으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라든지 어떤 보고 사항을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거의 국정에 있어서 모든 관계 회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된 어찌 보면 정책 판단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가 돼 있어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 뭐 그 이정근 씨 관련한 부분은 뭐 개인적인 비리니까 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정책 판단, 어떤 그로 인한 사법 처리의 단계에 있어서 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으로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지금 지속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쳐 나가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뭐 월북 몰이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실족인지 그 앞으로 진실을 다투는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쟁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월북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애매하다 이럴 때는 이게 누구 이익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월북이 확실할 때는 월북을 해야죠. 그런데 애매하다 이럴 때는 이게 우리 국민 편에서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도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게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제 말은 이게 그 월북인지 아닌지 저는 월북이 단어의 아니라 봅니다. 저는 월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봐요. 그런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의심만 가지고 이게 월북으로 몰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의심스러울 때는 이게 우리 국민의 이익으로 판단해야지 왜 북한의 이익으로 판단합니까? 그게 잘못됐고 처음에 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월북의 증거로 제시한 게 구명보트였죠. 근데 그거는 이게 중국 거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구명보트. 그다음에 그 슬리퍼를 그때 증거로 했죠. 슬리퍼도 이게 그 공룡이라는 거 다 이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때는 뭐 도박 빚이었다고 하더니 요즘 이게 빚 이야기를 쑥 들어갔잖아요. 전혀 그런 게 월북의 근거가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바다가 엄청나게 추운 바다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잠수할 때 옷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의로 월북에 수영해 가려면 그런 이게 장비들을 다 구비해 가야 되는데 그 장비 그대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첩보 중에 북한에서 이게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왔느냐.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생존 본능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한테 입맛이 맞게 아이고 근데 이게 그 북한의 월북이다. 이런 말을 순간 한 번 정도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 단정이 됩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그냥 북한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부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월북 몰이인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따라서 재판 과정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질 것입니다. 네, 어떻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서로의 각각 근거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 저희가 이걸 어떤 객관적인 SI 자료라든지 그 판단의 근거들을 다 펼쳐보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편린적인 조각을 저희가 보면서 그걸 듣고 자의적으로 어쩌 보면 이쪽 측면에서 얘기도 해보고 저쪽 측면에서 얘기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뭐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해양경찰 교육원 제가 지금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저도 해양경찰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간부급 총경들 정도 그러니까 실제 이 사건에서 관여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도 뭐 월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 변호사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뭐 구명조끼라든지 뭐 어떤 슬리퍼라든지 이런 근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감사원 조사에서 나왔듯이 무슨 중국 어선이 나왔다. 그다음에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면 중국 어선에 탔는데 왜 다시 바다에 나타났느냐 이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해양 배 원래 배에서 떨어지셨을 때부터 거리가 꽤 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육지로 갈 수 없는 거리에서 물에 일단은 빠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실족사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어선을 탔는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정비정을 만나서 이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비공개가 될 것 같아요. 국가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정에서라도 이러한 SI 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가 돼서 판사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어떤 월북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명백하다.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지가 담겨 있냐 안 담겨 있냐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좀 재판 단계에서 현출이 돼서 조금 판단이 돼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검찰도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뭐 수사 확대 가능성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수사를 확대해서요. 반드시 그 소환해서요. 문 대통령한테 이제 그 세 가지는 검찰이 질문을 해야 된다 봅니다. 최소한 이게 소환해서 세 가지는. 첫째는 이제 그 우리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 구할 수 있는 게 3시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3시간 동안 관에게 그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는 이게 물어봐야죠. 3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똑같은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 봅니다. 물론 이게 뭐 서훈 실장은 영장실질심사할 때 본인이 보고했던 것 한 장을 불쑥 꺼내가 판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북한이 뭐 죽었으면 어떻게 하고 살아있으면 구해주라. 이런 이게 북한의 그 첩보 그 말만 믿고
아무 노력 안 한 겁니까? 그 말만 믿고 이게 북한이 우리 구해줄 걸로 믿고 아무 노력 안 했느냐? 그때 북한하고 전화할 수 있는 통신선이 있었냐 없었냐? 저희 보도를 보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게 물어봐야죠. 3시간 동안. 네. 북한의 선의만 믿었습니까? 아니면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 첫째 질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죠. 문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자백했죠. 본인이 모든 첩보까지 내가 종합해서 내가 최종 판단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물어봐야죠. 검찰에서. 그럼 이게 어떤 첩보를 종합해서 월북으로 최종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때 무슨 첩보를 받았고. 왜냐하면 서울실장 아직 대통령께 보고도 안 돼가 분석이 안 끝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첩보를 받았으면 어떤 증거로 최종 판단을 월북을 하셨습니까? 이걸 이게 검찰이 두 번째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소환해가지고 그때 그 유족들이 진실을 규명해달라 했는데 협조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왜 진실 규명을 안 하고 모든 관련 자료들을 기록물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15년, 30년 왜 그냥 보관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까?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한번 이게 진실을 규명 왜 안 했습니까? 네.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직접 이게 문 대통령께 물어야 된다. 이런 질문지까지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2달 넘게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열람등사 해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없는 건데 그 부분 계속 지금 2달째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뭐 대답이 충분히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말릴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야 되느냐? 저는 서면 조사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의도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왜 본인이 책임지겠다? 근데 그 입장문을 보면요. SI 정보까지 살핀 후에 된 판단을 본인이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것을 월북으로 해라.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부분은 본인과 같이 일을 했던 어찌 보면 안보의 수장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이 본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죠. 어찌 보면 자기에게 책임을 물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팠을 때 부모들은 그래요.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거지것대로 듣고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이건 조금 너무 나간 성급한 얘기라고 보고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통령이 밑에서 참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래서 판단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스텝의 판단을 믿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뭐냐면 분명히 뭐 서훈 실장이건 국방부 장관이건 이 사람들은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 판단을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에 SI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정보부대에서 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자신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던 실무자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실무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부대장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수사에서 왜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 어찌 보면 실무자 중에서 최고위급이 판단을 해서 아마 그 안보 관계장과 회의에 올렸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은 조금 저 스스로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검찰의 또 다른 수사 관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 3명을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좀 김 씨를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한성 씨는요. 원래는 이제 그 천화동인 1호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법률상 대표자였습니다. 뭐 화천대에도 임원이 있었지만 자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의 그 옛날에 700억 지금 비용 빼면 428억 있잖아요. 이 돈이 이게 누구 돈이냐 말이에요. 이 돈이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부 다 이게 그 이재명 측의 돈이다. 이재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김만배 씨도 옛날에는 그분의 돈이다 했어요. 그분. 김만배 씨가 그분하면 이재명 대표밖에 없잖아. 나이로 보면. 근데 지금 와서 김만배 씨가 이게 내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정권의 검찰에서도 김만배 씨가 네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유동규 거야. 이래가 이게 유동규 씨 뇌물 약속으로 기소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동규 씨한테 700억을 줄까요? 유동규 씨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유동규 씨가 김만배 일당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개
산하공기업의 기획본부장입니다. 뭐 일개 직원이라고 기억 김문기 씨 기억도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700억을 준다? 428억 준다? 유동규 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권한이 없는데 김만배 씨나 이렇게 로비할 때 우리가 이게 돈 엄청난 금액을 줄 때는 그 사람의 힘이 있거나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로비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척이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제 계속 내 거라 하니 아마 이제 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1호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간 게 한 400 몇십억 됩니다. 400 몇십억. 그 돈이 이게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이게 그 자금을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50억 클럽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50억 클럽 추정하는데 지금 이게 왜 곽상도 의원만에게 구속됐습니까? 제일 문제는 이게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법조인이에요. 저도 이게 진짜 친한 분이 대법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배가. 근데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네. 대법관 이름 적고 이게 나 이발소 대법원 이발소 간다고 대법관 이름으로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뭐 신문사에 법조팀장 한다고 뭐 조중동도 안 되겠지만 뭐 이게 신문사에 팀장 한다고 대법관이 만나줍니까? 그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는 과연 이게 대법관을 8번이나 만나서 거래한 게 뭔가? 왜 정지상 씨가 김만배 씨 보고 센 사람이니까 유동규 잘해라고 했잖아요. 센 사람에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권순일 대법관이다. 거기에 김만배 씨가 제일 친하고 로비가 통하니까 센 분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50억 클럽, 특히 그 박영수 특검이나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이런 쪽으로 이게 검찰 수사가 되니까 이게 자금 흐름을 전방위적으로 이게 쫓고 있다 이래 봅니다. 김 씨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갈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50억 클럽은 제발 민주당에서도 제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고 네네. 오히려 곽상도 씨는 뭐 자신만만해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일단 곽상도 씨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네네. 나머지 이런 그 지금 어제 오늘 이루어진 어떤 김만배 씨 주변에 어떤 이 화천대유 관련자들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이제 쌍방울 전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교집합이 돼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검찰에서는 이 쌍방울을 근거로 해서 변호사비 대납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까지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만배 씨의 이 돈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뜻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저는 강제 수사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어떠한 이 압수수색, 그다음 강제 수사가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정말 하는 것인지 이 돈에 대해서 이미 성격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쌍방울로 흘러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 부분은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김만배 씨 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느냐.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정상인데 지금 이루어진 것은 조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보이고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 변호인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그 굉장히 큰 로펌인데 그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 의뢰인 사이에는 상당한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변호사니까요. 변호인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죄의 혐의점으로 잡아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변호사에게 앞으로 어떤 그 의뢰인, 형사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그러니까 ACP권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빈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검찰이 이런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은 저는 이번 이 김만배 씨 주변에 뭐 이 수사의 성격을 떠나서 변호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에게 건넨 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로비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할 때도 직접 이렇게 못 주면 보좌관한테 이렇게 통해서 로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좌관을 보고 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의원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진상 실장이 6급입니다. 6급.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가 기초단체예요. 6급부에 불과한데
직책 뭐 어마어마하게 정책실장, 비서실장처럼 실장을 딱 새겨놨고 비서실에 그 한 모퉁이에 딱 앉아서 고개 숙이 고개도 잘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게 모든 결제 서류에 정진상 다 하게 서명이 들어간 거죠. 정진상에 사인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게 통과 안 될 정도로 한마디로 이게 그 이재명 시장이 빛이라면 정진상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자한테 돈을 줄 때는 빛을 보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그렇게 빛과 그림자로 비유하면서 이게 그 로비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 뭐 빙산의 일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은 법정에서 밝히지 밖에서 밝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진짜 중요한 자금 용처나 흐름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게 그 재판을 상당히 주시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뭐 지금 이게 그 유동규 씨나 이런 분들에게 남욱 변호사나 이분들이 폭로가요 상당히 그 구체적입니다. 유동규 씨도 이게 그 날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돈을 지급할 때 그 정황 있잖아요. 이렇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유동규 진술이요. 이재명 대표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제 그 선거법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걸 여기 선거법 백현동 아빠가 2개가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KBS 나가서 다 여기 그때 골프 칠 때 정황을 모든 걸 이렇게 다 정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상당히 김문기 씨 모른다는 선거법 재판에 아주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핵심 답변은 뭐 재판에서 하겠다라는 의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아주 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용처는 말하지 않고 있어서 네. 핵심 답변 재판에서 하겠다는 의도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진상 씨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돈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어떤 정황적인 내용을 지금 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인단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씨는 뭐 본인의 죄를 벗기 위해서 그냥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이 700억 본인이 대장동 재판으로 기소가 됐던 700억 부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돈이 아니다, 자기 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돈이 내가 받은 뇌물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는 전달자만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분의 그런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물증이 있느냐? 진술에 물증이 받쳐줘야 돼요. 뭐 물론 진술이 구체적이고 뇌물이라든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목격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진술 하나만으로도 어찌 보면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반대 진술을 할 수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진상 측에서 유동규 씨 측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제시할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마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민주당 법률리프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